방금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예. 방금 보신 영상은 이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항공편 전투기 KF-X 시뮬레이션 동영상 그림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에서 우리 자체 기술력을 가지고 개발 중에 있고 2020년, 2025년 정도 되면은 CJ가 나와서 나중에 이제 2030년 정도가 되면 대한민국 영공을 든든하게 지킬 자랑스러운 우리 항공편 전투기의 시뮬레이션 동영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런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항공 산업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항공 산업에 함께할 순서는 먼저 항공 산업의 개념과 경제적인 가치,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세계 항공 산업의 현재 현황, 또한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항공 산업은 무엇인가, 또한 다가올 미래 항공 산업을 이해하고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항공 산업 하면 우리가 좀 개념적 정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즉 항공 산업은 항공기의 제작 및 관련 부속 기기류, 소재류를 제작하거나 가공하거나 생산, 개조 및 수리하는 아주 기술 지역적인 한 국가의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즉 항공 산업에는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항공기 제작 부분도 있고, 더 나아가 항공기 엔진을 제작하고 항공기 부품을 조립하고 생산하는 분야, 항공기 정비까지를 토탈 묶어서 우리는 항공 산업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자, 그럼 이러한 항공 산업의 경제 가치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네, 궁금한데 그걸 한번 제가 그림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T-50 잘 아시죠? 우리나라 세계 12번째로 개발한 세계 초음속 전투기 T-50을 만약에 한 대를 수출했을 경우에 무려 중용 승용차 1000대의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만큼 항공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것입니다. 이러한 항공산업은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현재 우리가 최초로 개발한 T-50, 세계에서 12번째로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T-50과 KT-1을 하는 사례를 보면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T-50 한 대 가격이 292억이고 이를 한 대 수출했을 경우에는 승용차 1000대의 효과가 나오고, 현재 이러한 T-50 항공기는 현재 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라크 등에 수출해서 약 21억 불의 수출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나아가서는 KT-1도 인도네시아와 터키, 페루에 77대를 수출해서 615억 불의 수출 효과를 주고 있고, 최근에 인용된 자료를 보면 이러한 항공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공기 제조 분야에는 민항기, 군용기, 장비, MRO, 항공경비, 우주산업에 이르기까지 활목할 만한 성장이 예측되고 있고, 국가별 항공 순위를 보더라도 이제 1위는 미국, 2위는 프랑스, 우리나라도 최근에 통계를 보면 약 세계 16위권에 해당하는 항공산업으로서 자리를 확고히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항공산업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의 현재 위치를 보면 대략 항공기 제조, 설계 기술에 있어서는 여기 세계 약 10위권에 해당이 됩니다. 즉 KF-X와 T-50, K-50EMD 고등훈련기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회전식 및 무인기 체계 기술력에 있어서는 약 세계 11위.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2025년에는 세계 10대 항공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현대시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만든 항공기, 즉 우리나라가 항공기를 만들기 때문에 항공산업으로서의 가치와 위상을 확고하게 지키고 있는 만큼 간단하게 현재 우리나라가 만든 항공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략히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KT-1입니다. KT-1 운기를 개발해서 지금 수출도 하고 있고, 대한민국 공군에서 조종사 양성용 비행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옆에 있는 항공기도 KC-100,
이 또한 우리나라 개발한 경비행기고, 이 또한 다용도로 활용하고 있고, 수출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공군 조종사 양성용으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KTC-100 항공기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만든 현대 항공기입니다. 다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나라는 세계 12번째로 총 항공기를 개발한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239개 국가 중에서 항공기를 만든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만든 초음속 전투기 T-50과 FA-50입니다. T-50은 전 세계로도 많은 수출을 해서 지금 수출 성과를 내고 있고, 대한민국 공군에서 고등훈련기로도 사용되고 있고, 그 T-50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전투형으로 개조한 FA-50도 대한민국 조국 영공을 지금 확고하게 지키는데 중요한 항공기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우리가 만든 항공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수리온 헬리콥터입니다. 또한 반디오라는 정찰 탐색기를 개발해서 여러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수리온은 현재 육군에서 전술 전략 군사 용도로 사용되고 뿐만 아니라 산림용과 소방용, 해상 작전용으로도 다양한 용도 변경을 해서 우리 생활에 가까이서 도움을 주는 헬기로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연구 개발 중인 우리 한국인데 KF-X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입니다. 이는 우리가 세계 12번째 초음 항공기인 T-50을 개발한 이후에 이제 우리 스스로 한국형 전투기를 만드는 아주 획기적인 대한민국 항공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항공기 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대해서는 동영상을 보시면서 좀 더 자세히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드디어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X를 뉴스마마에서 소개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서 해. 카이 가서 막 올라타고 말이야. 방위사업청 가서 막 인터뷰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뭘 왜? 코로나 때문에. 아씨, 그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쨌든 KF-X 최종 조립 착수 행사가 취소됐다고 하는데, 말이야, 엄청 준비했는데. 어쨌든 이번 주 무기대백과선의 주인공은 KF-X입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이 KF-X 최종 조립 착수 행사에 가려고 정말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KF-X 전투기 길이는요 16.9m, 높이 4.7m, 폭 11.2m. 미국의 F-35A 스텔스 전투기와 모양은 비슷하지만 크기는 조금 더 큰 형태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26,000kg, 최대 속력 마하 1.8, 항속거리는 2,900km.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주도하고 225개의 국내 업체와 10여 개의 정부 출연 연구소, 15개의 대학이 참여해 8조 8천억 원을 들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KF-X는 다목적 전투기인데, 방전 장비는 지난번에 제가 직접 현장에서 소개한 에이사 레이더 기억하시죠? 전자파를 이용해 공대공, 공대지, 공대해까지 표적을 탐지하는 전투기의 눈입니다. 전자전 기능까지 있어 적의 공격에 혼선을 주고 방어도 할 수 있습니다. 아참, 또 KF-X는 4.5세대 전투기로 불리는데요. 현재 공군의 주력 전투기 중 하나인 F-15K가 4세대 전투기, 5세대 전투기는 F-22, F-35 같은 스텔스 기능이 있는 전투기입니다. KF-X는 5세대로 넘어가기 위한 발판이 되는 전투기인 셈이죠. 국산 기술로 스텔스 기능을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성능 개량을 해나간다면 5세대 전투기도 우리 기술로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인 건 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 단장님 모시고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단장님. 네, 안녕하세요. 방위사업청의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 정광선입니다. 네, 단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그 영상을 먼저 보니까요, 제가 입고 있는 색깔이랑 똑같아요. 왜 그 표면이 이게 왜 이런 색깔인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를 도색하기 전에 녹슬지 말라고 바르는 도료가 있습니다. 우리 항공기도 마찬가지로 정식 도료를 바르기 전에 그 녹슬지 말라는 도료를 바른 다음에 그야말로 모양이 나는 그러한 도료를 바르게 되는데요. 저희는 올 연말쯤에 그러한 정식 도료를 바르게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색깔이 나오는 거군요. 자, 이제 그 KF-X CJ기가 최종 이게 조립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동안에는 부분적인 어떤 조립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방 동체, 그리고 주 날개와 중앙 동체, 그 다음에 후방 동체 각각을 조립했던 것을
최종 조립이라는 의미는 그 세 가지를 하나로 맞춰 나가는 그러한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의미로 본다면 금년 내내 코로나19 때문에 나라가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FX 시제기는 정상적으로 진행돼 가고 있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겠고, 또 다른 의미는 그동안의 KFX는 어떤 CG나 설계, 도면, 말 이런 걸로다만 존재해 왔었는데 이제 실제적인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게 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KFX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소개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 KFX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KFX는 현재 공군의 그 주력 전투기인 4세대 KF-16의 그 비행 성능 플러스 뛰어난 항공 정자 장비를 갖춘 그러한 4.5세대급 다목적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비행 성능뿐만이 아니고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와 같은 A사 레이더와 정밀 타격을 도와주는 전자광학 표적 추적 체계, 그리고 통합 전자전 체계 등과 같은 그러한 주요 장비들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손으로 최초로 만드는 초음속 전투기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KFX, 우리 공군력이 신장되는 것은 물론 방위 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 전투기라는 것은 대단히 그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투기를 개발할 때는 다양한 그리고 많은 업체와 대학교, 연구소 등이 참여해서 함께 진행하는 그 한 국가의 항공 기술이 총 집약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 국가적인 도전이자 그리고 우리 공군으로 봤을 때는 항공 무기 체계를 이용한 자주 국방력 강화와 항공 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레이더와 같은 그런 주요 장비 개발을 통해서 국가 핵심 기술력이 향상될 것이고 또 부수적으로 해외 수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외국산 항공기 대비 운영 유지비가 절감됨으로써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또 KFX라는 사업 자체가 국가 경제력 이런 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작년 말까지입니다. 작년 말까지 현재 봤을 때는 저희가 그 KFX 개발을 통해서 현재 그 10,000여 명 이상의 그 일자리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약 100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해서 경제적인 효과로는 대략 2조 1,000억 원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을 했고, 여담으로는 몇 년 전에 그 조선업계가 어려워서 그 조선업계에서 유출된 그런 실업 인력을 저희가 채용함으로써 지역 경제에도 안정화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2026년까지는 약 6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러한 양상까지를 고려한다라고 봤을 때는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그 탐색 개발 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양산까지 저희가 그 경제적인 유발 효과는 생산 유발 효과는 대략 한 18조 원, 그 다음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약 5조 원, 고용 창출은 약 9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KFX가 그러면 앞으로 이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도 큰 마중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많은 분들은 KFX를 스텔스 전투기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바로잡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KFX는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고 우리는 스텔스기를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KFX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국내에 가지고 있는 그 스텔스 기술 역량을 총동원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고 향후에 우리 국내 역량이 더 발전했을 때 그러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성능 개량 잠재력을 갖추는 것이 저희 개발의 목표입니다. 예를 든다면 스텔스
그 기능을 적용하기 위한 어떤 그 반상악 정렬을 위한 스텔스 형상을 갖춘다는 것과 그 다음에 내부 무장을 갖추기 위한 그러한 내부 무장 공간을 사전에 갖춰놓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국방과학연구소라든가 방위사업청 그런 정부기관, 그 다음에 업체, 학계 등이 지금처럼만 잘해온다면 앞으로 더 좋은 성능의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 KF-X의 남은 일정 어떻게 남아있죠? 지금 만들고 있는 시제기가 내년 전반기까지 완성돼서 출고가 되면 그 이후에 약 5년 동안의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거쳐서 성능을 검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26년 전반기까지 이러한 체계 개발을 모두 완성할 계획입니다. 아유, 네, 단장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아유. 코로나19 때문에 비록 KF-X 최종 조립 착수 행사는 열지 못했지만 개발 속도는 KF-X의 그 최고 속도보다 더 빠른 것 같습니다. 2022년에 CJ 1호기가 첫 비행을 할 예정이라는데 그 첫 비행에 저희 뉴스바바가 꼭 현장 취재를 가겠습니다. 갈 거지? 어? 안 돼. 왜? 나 한번 타봐야지. 어? 너 양생해야 돼, 양생. 항생. 에이, 양생은? 못해. 나 시소도 못 타. 뭐? 바이킹. 한지 한참 됐지. 한 십몇 년 된 것 같은데. 그럼 못하는. 진짜? 바이킹 타러 가야겠다. 바이킹. KF-X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항공기입니다. 헬리콥터인데 수리온에 이어서 개발 중인 헬리콥터인데 LCH-LA 한국형 소형 민수열 기업 무장행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이, 한국 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에어버스 헬리콥터 H155B1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소형 LCH-LH 헬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발 후에는 아예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또 고부하 산업으로 육성해서 수출 등을 통해서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자료화면은 대한민국 공군이 운영하고 있는 항공기를 좀 정리를 했어요. 보시면은 전투기는 F-15K부터 F-50까지 있고 훈련기는 KT-100, KT-1, T-50, TA-50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로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F-35가 있고 A330 MRTT 공중급유기, PCI 경보 통제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막강 대한민국 공군의 전력입니다. 좀 전에 이제 국내 대한민국 항공산업을 살펴봤으면 이제는 세계 항공산업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항공산업을 선도하는 항공 선진국은 어느 나라들이 있는가를 좀 간단히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미국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미국은 전 세계 항공우주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미국에 있는 항공 전문 산업 회사는 보잉과 락히드 마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전 세계 상용기와 군용기 약 80%를 석권하고 있고 그다음에 로스로크루마, 레이시온 같은 항공기, 레이더, 부품 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한 유럽에서는 전통적인 항공 강국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이 있고 관련 기업으로는 에어버스, 다소, 사부, 탈레스, 롤스로이스 등이 항공기라든지 항공기 정비, 엔진 등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에어버스 그룹 또한 유럽에 속해 있습니다. 기타 일본 또한 그 세계 7위의 항공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도 스텔스기 등을 개발하면서 세계 4위의 항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러면 세계 항공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년까지부터 2024년까지의 항공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이 자료는 항공우주산업협회에서 발간한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전투기 공격기 분야를 보면 생산 수량이 약 1587대 정도가 되는데 락히드 마틴, 미국에 있는 회사예요. 미국에 있는 보잉 회사에서 약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유럽 국가가 해당이 되고 여객기 또한 전 세계 수량이 약 한 1600대 정도 되는데 에어버스
회사와 미국에 있는 보잉이라는 회사가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전투기 공격기는 록히드 마틴, 보잉에 생산되는 전투기와 공격기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여객기는 에어버스와 보잉이라는 회사에서 거의 생산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항공산업 현황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께 좀 획기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언론에 아시아 국가도 이제 민항기, 여객기를 제작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즉 이는 여객기를 전 세계 여객기를 거의 대조하고 싶다 하는 에어버스와 보잉에 도전하는 것이 되겠죠. 보시면 이제 중국이 자국산 중대형기를 개발하고 일본 또한 MRJ를 개발해서 서서히 이제 아시아권에서도 여객기, 민항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도 더 빨리 항공 기술력이 발달돼서 대한민국 메이드 인 코리아 여객기, 민항기가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순서는 향후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라든지 먹거리 산업으로서 중추적으로 핵심이 되는 항공산업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이러한 사업들이 반드시 성공이 되고 활성화가 반드시 돼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매우 절실한 항공산업을 여러분께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중요한 건 지금 개발 연구 중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 KF-X의 성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KF-X 사업을 위해서 현재 총 사업 18교가 지급이 되어 있고요. 만약 성공 시에는 전 세계 약 4,500대가 있는 F-16을 대체해서 우리가 약 600대, 700대 정도를 수출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국가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경제적으로 90조 원의 효과를 주고 연이은 30만 명의 일자리 창출을 줄 뿐만 아니라 세계 항공기 제조 국가의 유상을 한껏 드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나라 항공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또한 LCH 사업의 필연적인 성공입니다. 즉 수리온 헬기에 이어서 개발 연구 중인 민수 헬기와 군용 헬기가 잘 성공이 돼서 이를 전 세계 약 1000여 대 정도를 수출을 해서 약 23조 원의 경제적 가치와 연이은 11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향후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항공산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은 항공 MRO 산업의 정착과 활성화입니다. 이 항공 MRO는 말 그대로 항공기 정비, 유지, 보수, 개량 등을 뜻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항공기는 엄청난 정비와 보수와 개량이 수시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 부분을 우리나라는 해외에 많이 의존하게 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스스로가 항공 MRO 산업을 정착해서 항공기 관리 유지 보수도 직접 할 수 있는 역량과 산업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2025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8%를 달성하고 연간 매출액 5조 원의 목표를 두고 있고요. 이 MRO 사업을 정착시키면은 연간 최대 1조 5천억에 달하는 외화 유출을 방지하고 특히 LCC 같은 저가항공사는 해외 정비 유탁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를 또 감소시킬 수 있고 떠오르는 분야인 항공 정비 분야에 많은 인재 양성에 큰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게 떠오르는 항공 MRO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도록 관련 MRO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이 전문 영상을 보시고 좀 더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MRO 동영상 다 같이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항공기 정비와 수리, 조립 등의 산업을 MRO라고 합니다. 최근 항공기 기체 균열과 결함 사고로 이런 항공 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인천공항이 미래 먹거리인 MRO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김경목 기자가 전망을 취재해봤습니다. 거대한 비행기 동체 조립 작업이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매일 수만 명의 전문 자격 기술자들이
항공기를 만드는 현장입니다. 항공기 정비와 수리 조립 산업, MRO를 엿볼 수 있는 장면으로 기술력 보완구역이지만 일부가 국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항공 수요 급증으로 미래 가치가 무한한 MRO 구축을 세계 거점 공항들이 추진 중인 가운데 신식 시설을 갖춘 인천공항도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What is Boeing's view on the Incheon airport? I think it comes down to those three factors. You've got the location, you need the quality, you need the regulatory approval, and then the price to be competitive. 하지만 인건비나 세금 감면 등 유치 경쟁에서 당장 인근 중국에 밀리는 실정입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some countries do is that they make it a tax-free zone, and sometimes that can help them to be more competitive. MRO 구축은 항공 정비 전문 인력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항공기 9개 정비 비용 연 1조 원을 아낄 수 있는 고부가 미래 사업. 특히 최근 기체 균열 등 안전 우려가 큰 상황에서 MRO 유치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하루빨리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복합 리조트 사업 등으로 글로벌 공항으로 발돋움을 시작한 인천공항에 항공산업단지까지 들어서게 된다면 명실상부 세계 항공 메카로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미국 시애틀 보잉사에서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이제는 우리 앞으로 다가올 미래 항공산업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미래 항공기는 현재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비약적인 형태의 비행체가 등장할 겁니다. 그 대표적인 거로 1인용 비행기가 나타나서 지금 우리가 작업용 승용차를 개인들이 몰고 다니게 되는 것처럼 나만의 비행기를 타고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여행도 가는 시대가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지금 기술이 좀 나와 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에서 하늘을 나는 에어택시, 꿈에만 그리던 하늘을 나는 에어택시에 대해서 관련 동영상을 보면서 좀 더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자율주행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지하에서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땅굴을 활용한 이동수단이 개발 중이죠. 그렇다면 하늘 위의 이동수단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누구나 어릴 적 하얀 도화지 위에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한 번쯤 그려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시도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어렸을 적 우리가 막연하게 떠올리던 도로를 달리다가 필요할 때는 하늘을 날고 다시 도로에 착륙해 달리는 방식은 차량과 건물들이 밀집한 도심에서 운용하기엔 현실적으로 큰 제약이 있는데요. 활주로 없이 도심에서도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해지는 eVTOL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하늘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플라잉카, 드론택시, 에어택시라는 유사한 의미의 단어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모두 다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드론 형태의 탈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에어택시의 가장 큰 특징은 드론과 같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eVTOL을 이용한 주문형 이동 서비스 제공에 있습니다. 헬리콥터와 비교해보자면 기존 헬기는 거대한 프로펠러 2개를 움직여 수직 이착륙을 시도하였지만 eVTOL 에어택시는 여러 개의 소형 프로펠러들을 움직여 수직 이착륙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 이 프로펠러들은 모두 전기로 구동되기 때문에 소음이 월등히 적고 안전성 또한 높아졌습니다. 이 수직 이착륙 기술로 인해 도심의 교통구조를 평면에서 3D로 바꾼다는 개념이 실현되었는데요. 에어택시들은 도심에서 승용차로 1시간 걸리던 거리를 약 10분 만에 이동 가능하도록 하고 지상의 교통 혼잡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3차원 공간을 활용하는 UAM, 도심 항공교통이라는 새로운 산업군을 차지하기 위해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의 많은 제조사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차량 호출 서비스 플랫폼 업체인 우버는 우버 에어라는 이름으로 에어택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버는 제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플라잉카 제조를 하지는 않겠죠. 우버는 위탁 생산을 위해 보잉의 자회사인 오로라 플라이트 사이언스, 엠브라레르, 벨, 카렘 항공, 또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등 다양한 제조사들과 제휴를 맺은 상태입니다. 우버는 우선 헬리콥터를 제작하는 벨사와 협력해서 우버 엘리베이터라는 4인승 에어택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우버 엘리베이터에는 4쌍의 프로펠러가 달렸고 최대 4인의 승객이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버는 여행자가 앱을 통해 에어택시를 요청하면 가장 가까운 건물의 VTOL 착륙대에서 탑승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문형 항공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공항에 도착한 여행객을 곧장 에어택시를 이용해 도심으로 이동시키는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까지 우버 에어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상용화 이후에는 고급 택시인 우버 블랙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일반 택시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또 서비스 초기에는 항공 조종사가 우버 에어를 몰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무인 자율비행 택시로 운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다음은 유럽입니다. 미국 보잉과 더불어 세계 여객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유럽의 항공기 제작업체 에어버스 역시 UAM 산업에 뛰어들었는데요. 에어버스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자회사 A큐브들을 통해 수직 이착륙 1인승 에어택시인 바하나를 개발했습니다. 바하나는 비행기와 헬리콥터를 짬뽕한 모습으로 8개의 프로펠러를 사용해서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오리건주에서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고, 2024년 상용화를 목표로 바하나와 4인승 시티 에어버스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에어버스는 20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 기간에 에어택시 서비스를 오픈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올림픽 방문객들은 공항과 경기장을 오가는 셔틀의 역할을 하는 자율비행 택시를 만나게 될 수 있겠네요. 독일에서는 에어택시 시장을 두고 두 회사가 라이벌 관계로 치열하게 경쟁 중인데요. 바로 볼로콥터와 릴리움사입니다. 독일의 항공 스타트업 볼로콥터는 2인승 에어택시 볼로콥터 2X를 개발했습니다. 볼로콥터는 전통적인 헬리콥터와 가장 비슷한 모양새를 하고 있는데요. 18대의 프로펠러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이 승객용 드론은 이미 두바이, 헬싱키, 독일, 라스베가스 등 여러 지역에서 시험 비행을 마친 상태입니다. 볼로콥터 2X는 최고 시속 110km 속도로 비행할 수 있고 항속거리는 약 35km라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인텔이 새로 가담해 무인 운행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볼로콥터는 현재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23년경부터 도심 에어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볼로콥터의 경쟁사인 릴리움에서 개발하고 있는 2인승 자율비행 VTOL 릴리움 Z입니다. 릴리움 Z는 쌈박하게 매끄러운 모습을 한 비행체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투자 관점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릴리움 Z는 완전한 전기식으로 최고 속도 시속 300km로 약 1시간 동안 비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다른 회사들과의 차이점이라면 프로펠러가 아닌 36개의 소형 제트 엔진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VTOL Z라고 부르고 있고, 일반 프로펠러 방식과 비교해 소음이 크게 줄어들었고 이륙 시에 날개 일부가 회전하는 방식으로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극찬한 것으로도 유명한 이 릴리움 Z를 개발한 릴리움의 기업 가치는 이미 1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릴리움은 현 2인승 탑승 체제가 아닌 5인승 eVTOL까지 개발 중에 있고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드론 제조업체 이항은 2016년부터 이항 184라는 이름의 에어택시를 개발 중인데요. 이항 184는 크기가 아주 작은 비행체로 8개의 프로펠러와 4개의 날개를 사용해 이동합니다. 크기가 작은 이 VTOL은 바람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항 184는 이미 강한 돌풍이 몰아치는 악조건 속에서 10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항 184는 2020년 중국 코로나 사태 당시 의료품 이송에 큰 역할을 수행했고 2021년부터 에어택시 운행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에어택시가 실제로 상용화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실 아직 준비되어야 할 것들이 꽤 많아 보이는데요. 우선 비행체에 안정적으로 장시간 동력을 공급하려면 자동차와는 수준이 다른 배터리 전력과 내구성이 갖춰져야 합니다. 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안정성 확보와 함께 정부 차원의 항공 트래픽 관리 시스템이 완성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에어택시를 호출하고 대기했다가 탑승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단축과 관련된 이슈, 자칫 일부 부자들만의 이동수단이 될지도 모르는 비용의 문제 해결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점점 더 많은 회사들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산업에 뛰어들고 있고, 결국에는 이 새로운 차원의 이동수단은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의 일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로 다니기에는 너무도 복잡해진 도시에서 이동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꿀 에어택시가 바꿔놓을 미래. 더 이상 출퇴근길에 만원 전철, 버스에 시달리지 않고 하늘을 날아 집으로 퇴근하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다가올 미래 항공산업으로서 지금 도심 항공 교통 시대, 즉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UAM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바짝 와 있어요. 즉 우리가 상상만 했던 수직 이착륙 가능한 친환경 항공 교통수단이 CJ가 날아다니고 있고, 얼마 전에 한강에서도 CJ가 날아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 대기업이라든가 정부, 연구기관에서
지금 2025년에 드디어 UAM에 CJ가 나올 수 있도록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다가올 미래에는 이 UAM이 온 하늘을 뒤덮는 시대가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가올 미래 항공산업. 또 다른 무인 비행기입니다. UAV입니다. 즉, 앞으로는 조종사가 없이 원격으로 비행기가 하늘을 누비는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 군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무인 감시 항공기 프레데터, 또한 여러분 잘 아는 무인 영상기, 드론, 또한 각종 무인 항공기들, 무인 운송 드론, 무인 항공 정찰기 등 지금은 앞으로는 이제 정말 조종사가 없는 비행기가 하늘을 나르면서 원격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가까이 등장하는 그 형태의 무인 비행기가 다수가 출몰할 겁니다. 그래서 이 드론 택시도 이 중에 하나가 해당되기 때문에 드론 택시 영상을 한번 즐겁게 보시면서 그 UAV 시대를 한번 미리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 라스베거스에서 열린 소비자 가전 전시회에서 현대자동차가 도시명 항공기를 공개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기존에 지속적으로 미래를 향한 모빌리티 비전을 공개했지만 이번 행사에서 구체적으로 도시명 항공기 콘셉트인 SA1을 공개했습니다. SA1은 도심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개되었습니다. 특히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우버와 콜라보를 통해 에어택시, 즉 날아다니는 운송수단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행사에서 공개된 도시명 항공기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현대자동차는 2028년부터 2030년 정도를 목표로 상용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총 20개국 시장 진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인 에어택시는 단순히 항공기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SA1이라 불리는 비행체와 이착륙을 할 수 있는 스카이포트, 그리고 이러한 모빌리티 시장을 활성화시킬 플랫폼까지 필요합니다. 결국 현대자동차는 SOA1이라 불리는 항공기와 이착륙 스카이포트를 제작하고 우버와 함께 손을 잡으며 우버에어라는 에어택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행사에서 공개된 SA1은 조종사를 포함해 총 5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최고 속력은 290km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재비행을 위한 충전은 5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한 현대는 안전성, 저소음, 경제성과 승객 중심이라는 4가지 원칙도 발표하며 안전성을 위해 프로펠러 하나에 이상이 있더라도 문제없이 이착륙을 할 기술을 개발하고 낙하산 전개 시스템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가 이러한 노력을 하는 동안 우버는 우버에어 서비스를 위해 항공우주국 나사와 미국 연방항공청, 미국 교통부 등 미국 정부와 기관들과 함께 기술부터 규제, 특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2028년 사용화를 위해 2023년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댈러스, 그리고 호주 멜버른에서 시범 상용 서비스 준비가 착실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교통부와는 규제 혁신도 진행 중이며 예정될 상용화 날짜에 맞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우버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많은 우려도 존재합니다. 특히 앞서 현대자동차가 공개한 4가지 원칙처럼 안전성이 큰 문제로 대두됩니다. 하늘길을 이용하다 보니 당장 기상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한국처럼 아파트 밀집도가 높은 환경에선 소음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역시 걸림돌 중 하나입니다. 업계에선 초기 모델 가격이 대당 2억 3천만원에서 11억 5,9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가격 책정과 초기 자본 투자가 얼마나 효과를 볼 것인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택시는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교통 체증이 더욱 심해지는 현대에 에어택시는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거란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꿈꿔왔던 현대인들에게 현대자동차와 우버는 그 꿈을 실현시켜줄 수 있을까요?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유용한 시야상식으로 찾아오는 3분 상식이었습니다. 자, 드론 시대. 여러분 드론 잘 아시잖아요. 그죠? 드론은 이제 우리 생활에 뗄 수 없을 만큼 우리 생활이 밀접하게 와 있습니다. 이를 경제적으로 따져보니까 세계 민간용 드론 시장이 2024년에는 약 930억 달러로 성장을 한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도 우리나라의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도 설파하고 있고, 현재 2020년 현재 국민 2만 4천여 명이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고요. 경제 효과도 약 산업 분야 곳곳에서 12조 7천억 원의 경제 효과를 주고 있답니다. 그만큼 이제 드론은 우리 항공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금 활발히
육성되고 있고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시대, 인공위성이 우리 곁에 성큼 와 있습니다. 즉, 세계 인공위성 제조 산업 매출 또한 2천억 달러로 지금 증가가 될 예정이고, 위성 발사 수만으로도 지금 1410기까지 2020년 현재 지금 발사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2020년에 지금 약 3,800억 정도의 인공위성 독자 개발 예산을 적극 투자하고 있어서 활성화하고 있고,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도 달 탐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달 표면에 국내 기술로 개발한 착륙선으로 탐사를 예정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세계 7번째 달 탐사 국가 대열에 합류함으로써 이런 인공위성 사업과 각종 우주 산업이 또 대한민국 미래에 다가올 항공 산업의 중요한 먹거리로서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항공 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할 부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봤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가올 미래에 전 세계에서 우뚝 서는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위상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항공인재 육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항공에 관심이 많은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은 꾸준히 자기개발과 항공우주에 대한 관심을 저렇게 높여서 미래 대한민국 우리 항공우주 산업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